안녕하세요.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오늘은 과연 어떤 책을 만나게 될까요?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심리학, 어른의 안부를 묻다.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남, 박종석 두 분이 저자로 그리고 출판사 포르체에서 2019년에 세상에 내놓은 책입니다. 내 마음을 읽는 치유의 심리학. 어른이 되면 아프지 않을 줄 알았다. 어른이 되면 좀 더 단단해질 줄 알았다. 어른이 되면 상처받지 않을 줄 알았다. 결국 어른이 돼도 아프고 약하고 이곳저곳에서 상처받고 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고요. 책을 읽어드리기 전에 저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드립니다. 김희애남 씨는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김혜남 신경정신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돌보아 왔는데요.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심리학이 30살에게 대답하다를 비롯해서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오늘 내가 재미있게 사는 이유. 어른으로 산다는 것. 당신과 나 사이 등의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와 공감을 나누었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한 분 박종석 씨는 역시 대학과 학교 또 기업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일해 왔고요. 현재는 연세 봄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장으로 또 정신의학신문과 월간 에세이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분적으로 읽어 드리기 때문에 먼저 목차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나의 우울아 프롤로그를 시작해서 우울증, 상실과 애도, 공황장애, 번아웃 증후군, 만성 피로 증후군, 현실 부정, 감정 다스리기, 불안장애, 무기력감, 자해, 워킹맘의 고충, 부모의 욕심, 화병, 섭식장애, 성공 후 우울증, 외로움, 울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에필로그 고맙다 나의 우울아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주제만 전해드려도 모두 다 내 얘기인데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오프닝 나의 우울아 그리고 이어지는 우울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프롤로그부터 읽어 드릴 텐데요. 김혜남 씨의 글입니다. 제목은 안녕 나의 우울아.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우울해질 때가 있다.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서 주름을 발견했을 때, 친구가 서운한 말을 했을 때, 첫눈 오는 날 만날 사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우울이 찾아온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가스와 수도가 모두 끊긴 집에서 텅 빈 지갑을 바라볼 때와 같이 제법 심각한 일에서도 우리는 우울을 느낀다. 우울은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얼굴 중에 하나다.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때 등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우울함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런 우울은 인생을 살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좌절에 직면했을 때 이를 내적으로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울은 고통스럽지만 정상적인 우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그때의 우울감도 사라진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정성껏 어루만져 주어야 할 우울은 이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오래 앓는 우울이다. 우울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자신의 인생에서 희망이 사라져버린 듯한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우울. 이를 두고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한다. 나는 현재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만일 내가 느끼는 것을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 기쁜 얼굴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좋아질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거나 아니면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좋아지거나 해야 한다. 이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동안 자신의 심경에 대해 쓴 글이다. 링컨은 반평생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링컨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울증은 매우 고통스러운 병이다. 주위를 둘러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뿐이고 스스로 몸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모든 사고의 기능과 신체의 기능이 마치 모터가 꺼진 듯 멈춘 상태로 모든 정신과 신체의 기능들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아주 천천히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우울증의 고통에 대해서 영국의 저명한 과학자 루이스 월퍼트는 우울증에 관한 희망의 보고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경험이었다.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도 더 괴로웠다. 아내의 죽음보다 우울증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인정하는 것은 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진실이었다. 우울증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그 고통을 짐작하기도 힘들 정도의 고통의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그래서 루이스 월퍼트도 부끄럽지만 그것은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도 더 괴로웠던 경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우울증은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인류를 괴롭히는 무서운 질병 10가지 중에서 4번째를 차지한다. 게다가 우울증은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만연해 있는 질병이다. 때문에 누구든지 그 1명에 속할 수 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라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그게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흥미를 잃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한없이 우울해진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남들은 배꼽이 빠질 듯이 웃어대는 영화를 봐도 재밌기는커녕 왜 웃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다운된다. 우울증은 단지 우울감만을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부정적 사고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막연한 죄책감과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죄악 망상을 보이기도 하고 무가치감이나 자신은 가난하고 모든 것에서 실패했으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빈곤 망상을 보이기도 한다. 더군다나 우울증은 화병, 산후 우울증, 고산병, 대사병, 주부 우울증, 빈둥지 증후군, 계절성 우울증, 중년기 우울증, 가면성 우울증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제 아무리 심각한 우울증이라도 그래봤자 병일 뿐이다. 증세는 심각하지만 빠른 진단과 바른 치료만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회복이 되고 완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폐렴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마음의 독감인 우울증도 감추거나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울증은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 석 달 안에 호전된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았던 햇빛과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세상, 그리고 이웃들의 따스한 미소를 다시 만나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다시금 세상을 향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울증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문다. 그동안의 극심한 고통은 개인을 황폐하게 만들고 심리적, 사회적 합병증을 부르게 된다. 그 중에서도 자살의 위험성은 특히나 심각하다. 우울증은 분명 치료될 수 있는 병이며 그 지옥 같은 어둠의 끝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 지금은 죽을 것 같이 괴로워도 이 우울증은 반드시 좋아질 것이고 다시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는 막연한 바람이나 위로가 아닌 의학적으로 증명된 분명한 사실이다. 우울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는 밝은 빛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 다시 생생한 감정을 느끼고 나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두 발로 서서 발끝으로 다가오는 땅의 기운을 느끼고 잠시 멈추었던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 삶의 어느 순간에 우울과 만나게 되면 당황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인사해야 한다. 그래야 우울과 건강하게 이별할 수 있다. 2019년 5월 김혜남. 우울한 사람의 생각은 어둠의 물길을 따라 흐른다. 우울증. 물은 흐르던 길로 계속 흐르려는 속성이 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이렇게 모인 물의 힘은 땅을 파서 물길을 만든다. 이 물길이 한 곳으로 흘러들면서 개울이 되고 강이 된다. 이렇게 강줄기가 형성되면 다음 물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민한 강줄기를 따라 흐른다. 한번 정해진 강의 흐름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길이 만들어진 강줄기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계속 다음 물을 실어 나른다. 우리의 사고도 꼭 이 물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고도 연상의 흐름이다. 어떤 자극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는 그 자극에 대한 연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의식, 무의식적으로 쌓인 경험은 그 방향을 결정짓는 일종의 저장 창고가 된다. 즉, 살아오면서 반복적으로 쌓였던 경험은 우리가 세상과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다행히도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사고의 연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상처와 고통으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일련의 부정적인 법칙에 따라 해석하고 인지하게 된다. 희망 없고 무기력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처럼 현재도 그렇게 되리라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세상과 미래는 어둡고 음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이 비관적이고 희망 없는 세상에서 그는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처럼 무기력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회사에 늦었으니 죽어야겠다는 우울한 진영 씨. 입사 5년 차 직장인인 진영 씨는 오늘도 억지로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출근 15분 전이었다. 허겁지겁 세수만 간신히 하고 택시를 타려는데 오늘따라 택시가 안 잡혔다. 역시 난 운도 없어. 택시를 잡으려 애쓰면서 진영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타긴 했는데 회사가 당신 놀이터야 지각을 하게 하며 무섭게 호통을 칠 부장의 얼굴이 떠오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졌다. 그 순간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자신을 흘깃 보더니 기분 나쁘다는 듯 인상을 썼다. 가뜩이나 우울한 진영 씨는 더 의기소침해져서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역시 난 안 돼. 어제 일도 변변히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오늘 지각까지 하게 됐으니 분명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할 거야. 사람들이 날 얼마나 비웃을까? 아마 내가 빨리 회사를 관두기를 바랄 거야. 난 동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존재니까. 한번 터져나온 진영 씨의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각은 멈출 생각을 않는다. 세상에 날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오죽하면 택시 기사까지 손님이 날 보고 기분 나빠할까? 난 왜 이 모양일까? 난 게으름뱅이에 쓸모없어. 나 같은 실패자는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없어. 난 가족들에게도 짐만 되는 존재야. 내가 없어져 주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좋을지 몰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진영 씨는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고 숨이 턱 막혔다. 자신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어 보였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은 어느새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졌다. 마침 택시가 회사 앞에 도착한 덕분에 진영 씨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지각이 왜 진영 씨에게는 죽음을 떠올릴 정도로 무겁고 우울한 일이 되는 것일까? 진영 씨의 사고는 일정 법칙을 따라 흐르면서 그를 더욱더 우울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진영 씨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따라 사물을 받아들인다. 진영 씨에게는 중간이 없다. 모든 것이 성공 아니면 실패다. 자신에게는 성공이나 실패 중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 역시 자신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진영 씨 같은 사람들에겐 완벽주의자적인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나 실패도 견디지 못한다. 사실 최근 진영 씨의 회사는 야근이 다반사였다. 다들 지쳐 있어서 조금씩 늦는 것은 원만하면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진영 씨는 다른 사람이 지각하면 피곤해서 그랬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각하는 것은 게으르고 무능해서라고 단정짓는다. 이런 경우 대인관계에서도 좋고 싫음만 있지 중간 단계가 없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자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저 그런 관계들이다. 그러나 진영 씨에게는 호, 불호의 두 가지 관계밖에 없기에 자신에게 친절과 호감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분명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해버린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로 인해 그는 자신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혹은 자신이 못생겨서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진영 씨의 이러한 경향이 우울증을 부추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자신을 게으르고 무능하며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진영 씨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마치 그것이 전체인 양 반응하고 있다. 이는 계속 1등만 하던 학생이 한번 5등을 하고는 나는 실패자라고 결론 짓는 것과 같다. 이 학생은 자신이 6번 이상 1등을 해왔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단 한 번의 하락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진영 씨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지각 한 번 한 걸 가지고 자신은 게으름뱅이이며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고의 연상이 흘러가다 보면 우리의 정신적 필터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은 다 걸러내고 부정적인 것들만 건져 올리는 특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들로 전체를 판단하게 된다. 평소 진영 씨는 업무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돼 실수를 하고 말았다.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이었던 그가 실수하는 것을 보고 동료들은 오히려 인간적이라며 반가워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더니 진영 씨가 웬일이야 하며 웃었는데 진영 씨는 이를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이며 자신이 실패하기만을 학수고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전체적인 상황이나 분위기는 다 걸러내고 일부 부정적인 것들만 건져내서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세계에 갇히게 된다. 분홍빛 긍정의 안경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의 내적 세계의 방식에 따른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나 다른 중요한 사람과 관계했던 방식은 이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틀을 만든다. 진영 씨 역시 우울한 과거가 원인이 되어 부정적인 사상이 형성됐고 그로 인해 어두운 우울의 강을 따라 사고가 흐르고 있었다. 우울한 과거는 사고의 흐름을 계속 우울한 방향으로 실어나른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간 우리의 사고 과정은 작은 일에도 현실이 비관적이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하게끔 만드는 주범이 된다. 흔한 예로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아껴 먹어야지 하고 반기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어, 어떡하지? 큰일이네 하며 걱정에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감정이 생각의 방향을 결정짓고 다시 사고의 흐름이 우리의 감정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지나가 버린 어릴 때의 경험은 바꿀 수도 없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 아니요다. 물론 누구도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우리가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재나 미래까지 슬퍼야 한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단지 우리의 무의식이 자꾸 슬프고 험난한 길을 찾아 헤매는 것뿐이다. 우리가 무슨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과거는 과거로 돌려주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다. 즉 고통스럽던 기억으로 덮여 묻혀있던 참된 자기를 찾아 그 자기에게 밝은 햇빛과 맑은 공기를 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으면 세상에 대한 희망 역시 간직할 수 있다. 여기에 도달하는 첫걸음은 긍정성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느끼려 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을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비록 세상에는 힘들고 실망스러운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선과 행복을 향해 나아가리라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바로 긍정성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울한 사람은 비극을, 다혈질의 사람은 희극을, 침착한 사람은
무의미한 것만을 본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는 자신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 안경의 색이 어두울 때 세상은 전부 어둡고 칙칙하게 보일 것이며 안경의 색이 분홍빛이면 세상은 분홍색으로 보일 것이다. 이 안경의 색은 바로 우리의 감정 상태나 사고 방식을 나타낸다. 비록 오늘 내가 지각을 하고 업무에서 실수를 했지만 평소에 나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업무 능력도 뛰어나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나를 둘러싼 세상을 아름답고 분홍빛으로 물들이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탈 대로 다 타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당신에게 번아웃 증후군. 출근하는 것이 끔찍하게 싫은 날이 있다. 이불을 둘둘 감고 조금만 더 하며 버티다 시계를 확인하곤 화들짝 놀라 출근 준비를 시작한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찾아오는 불면증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치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인 것 같다. 몸이 피곤하니 만사가 귀찮고 친구나 가족들에게 괜히 예민해져서 짜증만 낸다. 한국인의 90%는 주로 월요일 아침에 이러한 증상을 경험한다. 흔히 말하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게 되는 것이다. 번아웃 증후군은 공식적인 진단은 아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적응 장애, 가벼운 우울증이 적당히 섞여 있는 증상을 말한다. 9호선 급행열차에 겨우겨우 몸을 구겨넣고 출근한 탓에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진이 다 빠져버렸다. 주중엔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내가 사라지고 주말엔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게 몸이 무겁다.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바쁘지만 한편으로 너무 지겹고 반복적이라 즐거움이라고는 없다. 저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증상의 공통점은 메말랐다. 에너지가 바닥났다.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탈 대로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탈진의 상태에서 몸은 끝도 없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신경은 한 올 한 올 예민해져서 날카로운 칼처럼 타인을 찔러댄다. 열심히 잘 하려는 함정에 빠진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은 목표나 야망이 크고 이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해 달리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난다. 물론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더라도 사회가 열심히 달리지 않을 수 없게 사람들을 몰아가고 노동량에 걸맞는 충분한 양질의 휴식이 주어지지 않으니 잠재적인 번아웃 증후군들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다. 번아웃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에 뇌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도파민과 만족을 담당하는 보상회로의 이상 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무 지쳤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일을 계속한다거나 혹은 지쳤다는 사실을 알지만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생기는 증상이다. 즉, 내 체력의 한계를 넘어 일을 계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유명 광고의 카피처럼 보통은 이런 경우 주위에선 여행이나 휴가를 권한다. 그런데 이는 그다지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30대, 40대들은 기껏해야 1년에 평균 4, 5일 정도의 휴가를 간다. 더군다나 부양가족과 자녀가 있는 사람이나 워킹맘들은 그 시간마저도 또 다른 의미의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그러니 1년에 한두 달씩 여유 있게 하와이나 발리 같은 조용한 휴양지에 갈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여행이나 휴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지친 걸 알면서도 남들도 다 그런데 뭐 힘들지만 어떻게 월급 때문에라도 출근은 해야지 하며
번아웃의 신호를 애써 무시하곤 한다. 이렇게 내가 너무 지쳤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눈치 없는 주인 대신 감정적, 신체적인 신호를 보낸다. 처음 본 사람에게도 언성이 높아지고 날카로워진다거나 사소한 일에도 싸움닭처럼 예민하게 행동하는 일이 생긴다. 오늘 누구 한 명만 걸려라. 나 한 번 건드리기만 해보라며 벼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팅이나 업무를 점점 미루게 되고 거래처나 상사의 연락도 받기 싫어진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불안과 우울의 감정이 조금씩 생기는데 이때에는 충분한 휴식으로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야 피곤한 뇌와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 하지만 번아웃 상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은 더 격해지고 가슴이 화끈거리고 만성 두통에 과민성 대장염, 변비와 불면증까지 따라온다. 게다가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말에 하루 종일 자거나 쉰다고 해도 지친 몸과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당신만의 속도를 즐기세요. 많은 자기계발서와 심리학 책에서는 조급해 하지 말고 쉬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소소한 행복에 만족해 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몸과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사람에게 공자왈 맹자왈과 같은 그 말들은 머릿속에 쉬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 먹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려 해도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성공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 힘들고 지쳐서 쉬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도 기운을 내서 다시 잘 달려보라고 하고 무언가를 성취해 성공의 기쁨을 즐기려는 사람에게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것을 향해 서둘러 뛰어가라고 말한다. 천천히 가도 된다고, 쉬어가도 된다고, 목적지로 가는 과정도 즐겨보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내 삶의 핸들은 물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도 오롯이 나의 의지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되 타인의 속도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 옆 사람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덩달아 속도를 올리다 보면 나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게 한번 속도의 균형감이 깨지고 필요 이상의 과속을 이어가다 보면 탈진을 피할 수 없다. 나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속도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흔히들 인생은 마라톤이라며 지나치게 과속을 하는 등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 완주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이런 당연한 진리를 알면서도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나의 속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속도에 휘말린 채 끌려가기 때문이다. 뚝심 있게 나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빨리 달리든 열심히 달리든 그것은 그들의 속도다. 그렇게 열심히 뛰다 어딘가에서 고꾸라진다고 해서 내가 일으켜 줄 것도 아니고 그들의 페이스에 휘말린 내가 지쳐 쓰러진다고 해서 누구 하나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 내 삶은 내 것이니만큼 나의 속도를 즐겨야 한다. 힘들면 쉬어도 되고 덜 노력하고 덜 열심히 살아도 된다. 물론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더군다나 요즘은 휴대폰을 내던져버리지 않는 한 남들의 성공에 끊임없이 비교당해야 하며 주말에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다. 친구가 강남의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유럽에서 한 달간 놀고 왔다는 소식에 나의 소소한 행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한숨이 나오기 마련이다.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나?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직장으로 이직을 해볼까? 빤한 월급쟁이 생활을 관두고 아예 창업을 할까? 요가나 필라테스를 시작하면 어떨까?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알면 내 일상이 좀 더 뿌듯하고 보람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쫓기지 않고 좀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물었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좀 더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보라는 답이 돌아온다. 나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좀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정말 바쁘게 멀티플레이어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김 과장은 지영이 아빠이면서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 총무이면서 아파트 동대표의 다정한 남편, 살가운 사위 역할까지 하고 있다. 황 대리는 수민이의 엄마이면서 봉사 모임의 총무이자 애교 많은 막내 며느리, 2살 연하의 남편에겐 누나와 같은 포근한 아내 역할까지 하고 있다.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욕이라도 안 먹으려면 온종일 에너지를 짜내며 동동거려야 한다. 맞벌이가 필수가 된 시대에 가정과 일, 육아 등을 지치지 않고 해내려면 우선 나부터 잘 챙겨야 한다. 평소에도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도록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하지만 특히 몸과 마음이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휴식과 재충전을 해줘야 한다. 모든 게 귀찮고 의욕이 안 생기는 번아웃 시기에는 내가 이제껏 잘 조절하고 감당해오던 것들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자신이 다 무너지고 메말랐는데 우울하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뿐인데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와 역할에 충실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이럴 땐 억지로라도 관계의 중심에서 나의 역할에서 잠시 빠져나와 오롯이 나를 돌보며 쉬어야 한다. 명상이나 평소에 미뤄두었던 취미에 빠져서 보내는 시간은 비록 그게 몇 시간에 불과하더라도 나에게 정말 쉼다운 쉼, 휴식 같은 휴식을 선물해 준다. 아예 다 놓아버리기가 정말 어렵다면 제일 중요한 일 한두 가지만 해버리고 나머지는 내버려 둬보자. 그런다고 결코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서운할 정도로 세상은 여전히 평온하고 여전히 잘 굴러간다. 아무리 슬퍼도 눈물이 나지 않는 당신에게 울지 못하는 사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들장미 소녀 캔디는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면 거울 속에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 암시를 한다. 웃어라 캔디야, 웃어라 캔디야, 울면 바보야, 웃어라 캔디야.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강한 사람은 울지 않는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오죽하면 남자에겐 일생에 딱 3번의 울음만을 허락할까.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혀 깨물었을 때, 그 이상을 울면 못난 남자, 약한 남자가 된다. 너 지금 울어? 안 울어. 에이, 우는데? 안 운다니까. 어른이 되면 더더욱 눈물에 인색해진다. 슬픈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우는 모습이 창피해서 애써 눈물을 참고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도 입술을 꼭 깨물며 버틴다. 다 큰 어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약하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때도 우리는 울지 마, 이겨내야지 하며 위로해 준다. 길에서 넘어져 우는 아이를 보면 얼른 달려가 말해준다. 뚝, 강한 사람은 울지 않는 거란다. 그렇게 눈물을 감추고 울음을 가로막다가 결국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어른 아이가 된다.
유리 갑옷을 입은 얼음공주 수영씨. 29의 미혼 여성인 수영씨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유망주다. 똑똑하고 일 솜씨도 야무진데다 승부욕도 강해서 한 번 맡은 일은 완벽하리만큼 잘 해낸다. 하지만 그녀는 동료는 물론이고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냉정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찔러도 피는커녕 눈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메마르고 차갑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사춘기를 지나고부터는 울어본 기억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슬프거나 우울한 감정이 들질 않아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잘 울지 않았다. 넘어져서 피가 나도 혼자 일어나 약을 발랐고 모두가 우는 슬픈 영화를 보면서도 건조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했다. 또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수영 씨를 주위에서는 차갑고 강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다. 수영 씨는 2녀 1남 중 장녀다. 대학 교수인 아버지는 엄격하고 근엄한 성격에 아내는 물론 자녀들에게조차 다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화가 나면 불같이 폭발해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어머니는 약사였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일을 그만두었다. 욕심이 많고 지기 싫어하며 감정의 변화가 심한 편이었던 어머니는 교육열이 높아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장녀인 수영 씨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항상 어린 딸에게 하소연했고 남편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곤 했다.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수영 씨는 어머니가 힘든 것은 다 아버지가 나빠서라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미워했다. 수영 씨의 부모님은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한 번 싸우면 마치 집에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분위기가 살벌하고 험악해졌다. 어머니는 화가 나면 꾀꾀거리며 소리를 질렀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때리고 살림살이를 부수기 일쑤였다. 싸움이 끝나면 어머니는 늘 그대로 알아 누웠는데 어린 삼남매는 자기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으며 허기를 달래고 탈진한 어머니까지 돌봐야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인지 수영 씨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1등을 놓치지 않으려 열심히 공부했다. 어머니는 수영 씨를 의사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항상 의사가 되라고 말했고 항상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종용했다. 게다가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금방 실망하고 수영 씨에게 냉담해지곤 했다. 수영 씨는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공부에 매달렸고 당연히 자신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몇 달 전 어머니에게서 벗어나려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구해 독립까지 했지만 수영 씨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면담을 하면서 중간중간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물으면 그녀는 대부분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고 대답했다. 수영 씨는 귀신에게 영혼을 뺏긴 사람처럼 마치 어머니에게 자신의 영혼을 뺏긴 사람 같았다.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수영 씨는 항상 공허하고 불안정했으며 종종 어머니에 대한 분노의 감정까지 잃었다. 수영 씨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을 좌지우지하고 조종하며 자신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조금만 내비쳐도 어머니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또한 수영 씨는 그러한 어머니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냉담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막강한 힘에 강한 분노와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감정들이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복잡한 감정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무조건 공부에 매달렸어요. 그래야 강해지니까요.
공부를 잘하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를 인정해 줬어요. 그녀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것은 굴복을 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약해지기 싫었던 그녀는 모든 슬픔과 우울을 거두어 버렸다. 그리고 부모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였다. 수영 씨는 이렇듯 공부에 대한 집착과 함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항했다. 그녀는 어릴 적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잽싸게 기억을 지우고 감정도 닫아버렸다. 자신을 약하게 하는 우울과 슬픔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재빠르게 도망친 것이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커다란 공허가 있는 듯했다.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마치 내 가슴에도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기분이었다. 참고 또 참은 눈물은 결국 나를 공격한다.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창피해서 우는 자신이 나약한 것 같아서 터져나온 눈물 한 방울에 그동안 잘 버텨온 자신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는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아무리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와서 울지 못하게 된다. 흔히들 강한 사람은 울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울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더 약한 사람이다. 그들은 약한 자신의 모습을 감쌀 강한 면이 부족하기에 약한 모습을 자꾸 감추고 싶은 것이다. 약함을 감추기 위해 갑옷을 입어보지만 그것은 유리로 된 갑옷이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우울과 만났을 때 외려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만다. 영국의 정신분석가 해리 건트립은 사람은 자신을 약한 존재로 인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쁜 존재로 인지하는 것을 더 원한다고 했다. 즉 우울한 사람은 자신의 약한 자기를 경험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을 공격성, 죄책감 등이 있는 나쁜 자기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약한 자기는 깊숙이 숨겨버리고 밖에는 이러한 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나쁜 자기를 출몰시켜 죄책감이나 분노 등의 갈등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과 태도를 완전히 분리할 경우 결국 안에는 약하고 무기력한 자기가 숨어서 보호되고 밖에는 두려움에 떠는 나쁜 자기가 대두돼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는다. 설령 그러한 약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강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보이며 바람의 방향에 몸을 맡긴다. 슬픔과 우울도 그대로 인정받고 받아들이며 건강하게 배출하고 건강하게 이겨낸다.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눈물을 흘린다. 슬플 때도 울고 기쁠 때도 울며 무서울 때도 울고 아플 때도 울고 억울하고 분할 때도 운다. 이처럼 울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웃음만큼이나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해내는 중요한 수단이다. 분석적으로 보면 울음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공격성을 씻어내는 배출구의 역할을 한다. 어릴 때는 발버둥을 치고 소리 지르며 운다. 그럼으로써 우리 내부에 있는 분노나 공포를 방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울 때 오히려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는 상태가 된다. 울 때는 교감신경이 저하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그것은 공격성이 위험한 행동이나 동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 대신 공격성이나 공포 혹은 슬픔은 눈물이라는 맑은 분비물을 통해 방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울고 나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게다가 우는 사람 앞에서는 화가 가라앉고 보살펴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상대방의 공격성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울음은 적응적인 측면도 가진다. 좌절이나 슬픔을 경험할 때 해결되지 않은 공격성은 울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배출된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울음을 억제할 경우 공격성을 방출하고 중화시키는 눈물의 기능이 억압된다. 그리고 방출되지 않는 공격성은 내부로 쌓여 결국은 자신을 공격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울증으로 확 빠져버리는 것이다. 눈물을 이제 놓아주세요.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을 두 마리의 말이 이끈 이륜마차와 마부로 비유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상담가인 고든 리빙스턴은 이를 이렇게 묘사했다. 밖에서 보기에 인간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피부 아래는 세 개의 창조물이 숨겨져 있다. 하나는 머리가 6달린 야수로 어떤 것은 사납고 어떤 것은 유순하다. 이것은 욕망과 열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용감한 사자로 의지의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간으로서 이성적인 요소다. 플라톤은 인간이 사자의 도움을 받아 머리가 6달린 괴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이를 인간의 최고의 경지라 했다. 여기서 열정과 욕망의 머리 6달린 야수는 쾌락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성적 욕망과 공격성 등의 본능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사자는 의지의 부분으로서 공격성이 되며 과학적인 초자아에 흡수돼 나중에는 자신을 공격하게 된다. 마부인 이성은 현실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아가 된다. 이것을 수영 씨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그녀는 자신의 피부 아래에 있는 괴물이 뛰쳐나올까 봐 두려워하고, 사자가 화가 나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물어뜯을까 두려워서 자아의 옷을 두껍게 입고 꼭꼭 싸맨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야수의 사나운 머리뿐 아니라 부드럽고 유순한 머리조차 피부 아래로 갇히게 된다. 그리고 사자의 의지 또한 갇혀버리게 돼 그녀는 다른 사람의 의지를 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겉으로 보기엔 항상 냉정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으며 능력 있고 강해 보이는 수영 씨의 마음속에 그렇게 커다란 공허와 우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녀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면담을 진행하면서 그녀는 아무리 자신이 큰 성취를 이루고 주위의 인정을 받아도 항상 왜 그렇게 공허하고 뭔가 텅 빈 것 같았는지 이해가 됐다. 그녀는 무엇을 봐도 감정적인 동요가 없었다. 뭘 해도 그다지 기쁘지 않았고 어떤 슬픈 영화를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항상 담담했다. 주위에선 이런 수영 씨를 차갑고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아무도 수영 씨 자신조차도 그녀의 깊은 곳에 겁에 질리고 화가 나 있으며 슬픔에 신음하고 있는 나약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수영 씨는 예쁜 얼굴이지만 표정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든 표정은 흔들리지 않고 목소리 톤도 항상 차분하고 일정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싸우면 어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졌던 일을 회상하면서도 감정적 동요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차츰 엉킨 실타래가 풀려나가듯이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을 한 올 한 올 풀어나가면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치료 중반쯤에 어머니가 어린 자신에게 얼마나 잔혹했으며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야기하며 그녀는 뱃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듯한 깊은 울음을 토해냈다. 그녀는 이렇게 속이 시원해질 정도로 울어본 적은 처음이라 했다. 한바탕 울음을 터뜨려내자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우울을 가두어 놓느라 기쁨과 행복감 같은 다른 감정들도 같이 갇혀 있었는데 우울이 풀려나면서 다른 감정들도 같이 풀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수영 씨에게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했다. 비록 슬프고 아팠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직은 힘들고 불편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더 이상 자신이 수치스럽고 나약하며 괴물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눈물은 내 마음의 순수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다는 건 커다란 축복이다.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누군가를 상실했을 때, 창피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 갑자기 이 세상에 나 혼자 외톨이로 버려진 것 같을 때, 실컷 울고 나면 그나마 마음이 편안해진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꽉 막혔던 가슴에 큰 창이 열리고 시원해짐을 느낀다. 울음은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굿판이다. 가슴속 깊숙이 응어려진 것을 토하듯이 내뱉고 눈물로 그 슬픔을 씻어내리는 작업이다. 마치 뿌연 미세먼지와 오물들을 시원스레 씻어내는 강렬한 빗줄기와도 같다. 그래서 실컷 울고 나면 가슴속에서 들끓었던 슬픔은 거품을 걷어내고 맑은 물이 되어 제 물줄기를 따라 건강하게 흘러간다. 울음은 나눔의 의미도 지닌다.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슬픔 앞에서 우리는 깊은 동정을 느끼고 같이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순수하게 닦아낸다. 그리고 나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힘으로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울음은 자기 연민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같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위로해줄 사람조차 없을 때 스스로의 뺨을 타고 흐르며 그래 너 많이 힘들었지? 하고 자신을 쓰다듬어주는 눈물은 어릴 적 어루만져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을 떠올리게 하며 우리를 잠에 빠져들게 한다. 상처 입고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자기를 바라보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눈물 가득한 연민을 느끼며 자신을 바라본 후 우리는 그러한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가지도 숨지도 않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건강한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심리학 어른의 안부를 묻다 해서 프롤로그와 우울증, 번아웃, 울지 않는 사람 부분적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김해남, 박종석 저자 그리고 포르체에서 2019년에 내놓은 책을 오늘 함께 나누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마음에 그리고 정신에 참 많은 아픔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증상, 그 아픔을 해결하는 많은 학자들과 경험들이 또 함께 공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의 숨을 갖게 됩니다. 어떠셨는지요? 이 저자 김혜남 씨는 내가 아픈 몸을 이끌며 책을 쓰는 것 또한 그런 작은 끈이 되어주기 위해서예요. 우울을 비롯한 마음의 병과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나의 이야기와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보자는 취지죠. 그런 작은 소통이 그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빛이 돼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길을 열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전해드리면서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짧은 문장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하는 것입니다. 터널 끝에 밝은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책에서 뵙겠습니다.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